자, 계속해서 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10쪽을 봐주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가징수하는가? 제일 먼저 뭐 나왔죠, 여러분? 과세 기준이.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 현재란데, 이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줄 무조건 뭘 쫓아간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쫓아갑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쫓아갑니다. 근데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로 되어 있으니까 6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도 언제가 되는가? 6월 1일이 됩니다. 자, 부가징수를 보시면은요, 원칙 부가징수. 근데 이게 지금 국세로 나와 있죠? 예, 근데 이제 2014년부터 뭐다? 지방세다 그랬죠. 그래서 세무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징수 의무자. 지금 이게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세니까 뭐가 나오는가?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세무서장은 뭐일 때 나오는가? 국세. 근데 지금 종부세는 국세가 아니라 뭐니까? 지방세니까 세무서장이 나올 수가 없고 뭐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밑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낸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립니다. 밑줄 날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상반월, 하반월, 상반월, 재산세는 상반월, 하반월, 하반월 이런 거 주의하라는 얘기야. 재산세 어떻게 외웠죠? 우리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웠죠? 토지는 몇 월? 9월, 건축물은 7월. 그래서 토구, 건칠, 하반월이니까 언제야?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그런데 종부세는 12월 하반월이 아니라 뭐야? 상반월.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실제 나왔었고. 3번 이렇게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면 재산세는 하반월인데 종부세는 왜 상반월이냐? 그는 12월의 특징 때문에 그래. 우리 지금 12월 연말 지금 시즌 들어갔죠? 각종 동창회, 향후회, 동문회, 그리고 또 반상회, 반상회는 아니구나. 또 부녀회, 막 모임 막 나가잖아. 그러니까 12월 때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돈 나갈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가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한테 따스한 배려를 해줍니다. 야, 뭐부터 내고 종부세부터 내고 연말 보내라는 이러한 따스한 마음. 따스해 안 따스해? 안 따스해? 12월 말일을 내려면 이때는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 연말 연시 연말 좀 잘 보내잖아. 그런, 응? 12월 상반월, 하반월, 상반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외 밑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원래 이거요. 종부세는 여러분이 계산한다. 과세권자가 계산해준다. 과세권자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줬어? 고지서. 근데 그 고지서에 적힌 대로 내지 않고 내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지만 그 납세 고지와 관계 이시 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이거 시험에서 출제에 살짝 뭐 없다로 바꾸면 여러분은 잡아내야 되는가? 자, 그럼 요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공부상의 재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문제는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일치되지 않을 때. 공부상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여기서 공부는 뭘 생각하면 돼요? 등기부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 과세관청은 여러분들 재산세 등 종부세를 과세할 때 둘 중에 어떤 걸 기준해서 과세해요? 과세관청은 종부세는 과세관청은 뭐를 가지고 따진다? 공부상의 현황을 가지고 따지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따지는가? 사실상을 가지고 따지겠죠. 실제 내 재산이냐 아니냐 따지잖아. 과세관청은 뭐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부상을 가지고 일단 기준을 한단 말이야.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잡아내서 그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데 납세 문제는 뭐를 가지고 따진다? 사실상을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예를 어떻게 듣냐면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근데 6월 1일 현재 을이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하세요.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요? 매도했다가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갔어? 을한테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을이 6월 1일 현재 뭐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보상에는 누구로 명되어 있어? 갑으로. 근데 사실은 누굴까? 을 거다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등기부상에 누구 거로 되어 있으니까 갑 거로 했으니까 종부세 누구한테 때리는가? 갑한테 때린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 돼. 세법은.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게 할 그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면 다 아는 거야. 여러분이 모르는 거 없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상에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혀 있다고요? 갑의 명의로. 근데 사실은 누구 거란 얘기야? 을 거란 얘기. 근데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때려서 종부세를? 갑한테 때렸단 말이야. 갑한테 고지서가 날라갔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갑은 이대로 내면 돼? 안 돼? 안 내겠지. 야 이거 나 팔아버렸어 라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을 거다고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미안해. 을한테 때리러 가겠죠. 이해하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야 내 게 아니라 을 거다고 갑이 을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걸 뺀 것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신고 납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요즘은 다 사람들이 다 똑똑해. 그래서 을이 일단 뭘 안 하고 버텨보는 거야. 등기를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6월 2일 날에 해버려도 되지 뭐. 우리는 어느 현재로 과세하니까 6월 1일. 이 날이 무슨 날이야? 과세 기준일이죠.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따져라? 6월 1일 현재로 따지는 거죠.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보유세에서 과세기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 이해하셔요? 예. 그래서 결론. 종부세는 원칙, 보통 징수 방법에서 누가 계산해 준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근데 그게 그대로 일치가 되면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아니하면 이럴 때는 내가 납세문자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칙, 보통 징수, 예외, 신고 납부.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5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게요. 많으면 6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하고요. 단일 세목으로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할 때까지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부동산을 뭐 할 때? 양도할 때. 그럼 여러분 감 잡았죠? 얘는 소득은 소득인데 부동산 등을 뭐 할 때? 양도할 때 발생하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실무 나가서도 이게 제일 문제고 가장 많은 지루하는 부분이 바로 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얘가 3대 지리 중에 가장 큰 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팅! 부동산을 뭐해서 취득해서 뭐하다가 보유하다가 이제 우리 뭐하는 거예요? 이제 처분하는 거죠? 예,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처분. 그래서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되고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취득할 당시 가격이 얼마인가 보았더니 3억 원짜리였답니다. 나 얼마 주고 부동산 샀다? 3억 원에 샀다. 요때 요거 실가죠. 요거는 실가. 실가는 뭐예요? 실지거래가액. 요거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돼 있죠. 무슨 신고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법에서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어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그 매매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뭐하게 돼 있어? 신고하게 돼 있죠.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근데 이때 내가 중개한 부동산이 우리 주택법에 따라서 어디에 있으면 주택거래 신고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일 때, 이건 주택법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응?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뭐 있겠어? 맨날 안 했대 다른 과목은. 시험 보기 그 전까지도 물어봐요. 이거 배웠죠? 아니요. 시험 보기 전날 물어봐도 아니요. 환장이야. 자, 그래서 얼마 주고 샀으면 3억 원에 주고 샀으면 거기에 대해서 뭘 내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러다가 뭐가 도래가 되면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이때는 6월 1일 현재로 뭘 부과한다? 보유세로 부과한다. 이때 보유세 종류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여기까지가 뭐다? 지방세이다. 그래서 이 당시 가액이 뭐 5억 원이었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재산세나 지역 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과세물권 달라지지만. 그래서 보유세 3가지 어떻게 배운다고요? 제지종. 그러다 이제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분하는 거죠. 얼마에 파실래요, 여러분? 7억 원에 팝시다. 7억 원이요. 그럼 요거는 실가야, 시가야? 실가죠. 자, 이때에 7억 원에 매당. 그러면 결국 얼마 주고 산 것을? 3억 주고 사서 얼마 파는 거예요, 여러분? 7억 원에 파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양도로 인해서 차익은 얼마 발생했어? 4억 원이 발생했죠. 요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양도 차익. 얼마? 4억 원.
참 돈 버는 방법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고 불변 진리죠. 뭐해서? 싸게 사서 어떻게 팔면 되는 거야?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안정하네. 자, 3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다고요? 7억 원에 팔았대요. 그럼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얼마의 차익이 발생했다? 4억 원. 그럼 요걸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하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근데 여러분, 이 양도소득세란 뭐는? 소득세는 항상 누구한테만 내느냐? 개인한테만 부과하는 겁니다. 개인 only. 우리 영어도 써요. 세법 시간에 영어도 사용해. 오로지 이 양도소득세란 놈은 누구한테만 부과한다? 개인한테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내는 거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만 낸다? 개인한테만 부과합니다. 개인. 그러면 법이나 단체 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었다. 이 똑같은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누구면 개인이 아니라 누구면 법인이면 글자 그대로 뭘로 때린다? 법인세로 과세라는 겁니다. 이때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법인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이 아닙니다. 세무회계 전문가 자격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다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법인세입니다. 세무조정 문제. 법인에서 회계 처리한 결과와 세법에서의 회계와 일치 여부를 따져서 일치하지 않으면 세법대로 조정하는 세무조정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회계를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회계, 기업 회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는 그 우리 합격생 중에서 25살이, 24살인가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부동산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취업에 한참 신경을 쓰고 있어. 이제 3학년인데 이 새끼 뭐 3학년 갖고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지금부터는 뭘 공부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래서 은행을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24살, 25살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나이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진짜 원 없이 한번 공부하고 싶죠. 난 정말 그 나이로 가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불을 질러 갖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제 후배들도 그렇고 제 동기들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문자가 왔네요. 뭐 동문회에서 어디 이번에 승진했다고 무슨 금융회사 지주회사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문자 좀 날려주라고 뭐 문자 맨날 그런 문자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친구들 만나면 인사 담당자들 하는 애들이나 후배 중에 인사부에 있는 애들이냐면 이게 참 괴리가 심해야 돼. 은행 등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요구하는 사항과 학생들이 그만큼 그 회사가 원하는 만큼 갖췄냐 못 갖췄냐. 사람은 많지만 막상 우리 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매우 어렵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취업이 어렵다. 안 맞는 거죠. 요구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진짜 회사에서 어떤 현실에서 기업에서 사용한 원하는 그걸 학교에서 못 맞춰준다는 얘기야. 그건 학생의 잘못이 아니지. 우리나라 교육 문제지. 맨날 시험 외우기만 했으니.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래서 은행에 가려면 몸을 갖춰야 되느냐 뭐 그래서 자격증 몇 개 소개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고시 한번 도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한 4년 정도 하면 된다. 조금 길으면 5년, 6년. 뭐 그래도 32살, 1살 아니야. 도전할 만한 가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에 24살, 5살에 뭘 못하겠어. 혈기왕성할 때 아니야. 제 인생에도 그 나이가 가장 황금기였는데 그때는 막 진짜 종로에서 날랐죠. 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요즘 합격생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교수님 이제 뭐 공부해야 돼요? 뭐 공부 이제 1년, 2년 공부하다가 이제 할 게 없잖아. 맨 처음에 좋지만 좀 지나면 이제 허무합니다. 뭔가 하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할 거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했죠? 양도 소득세,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처분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양도 소득세 항상 뭐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차익이야, 차익. 차익이니까 가액이 몇 개가 주어져야 돼, 최소한. 가액이 최소한 몇 개가 주어져야 돼? 2개. 무슨 가액가? 양도 가액가. 무슨 가액? 취득가액. 2개가 주어져야 돼. 최소한 2개가 주어지죠. 이해하세요? 그럼 양도세를 줄이겠다고 어떤 분들이 가까운데 오세요. 제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질문하지 말 것. 정말 짜증납니다. 자기는 나오고 난 들어가고. 그러면 양도 차익 요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를 줄이려면 뭘 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세를 줄이고 싶어. 그럼 뭘 줄이면 되는가? 양도 차익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잖아, 2가지. 이해되세요?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 2가지다고. 뭐와? 양도가액을 뭐하거나 줄이거나, 그죠? 취득가를 뭐하는가? 올리면 되는 거죠, 올리면. 이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입니다. 자, 세법에서 말하는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누구한테만 과세한다? 개인. 그리고 항상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가? 양도 뭐에 대해서? 소득. 자, 그럼 이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뭔지 아셔야 되죠.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뭐가 있어? 비용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법에서는 필요 경비 그럽니다. 요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은 이 총수익 금액이 뭐가 되는 거고 양도 가액이 되는 거고 필요 경비는 뭐가 되는가?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결론은 양도가에서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를 줄이자. 그러면 양도차익을 줄여야 되는데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죠. 어디 시점에서는 양도 시점에서 이미 이건 지나간 거죠. 이건 못 건드려.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건 뭐야? 뭘 건드릴 수밖에 없어? 양도가액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공인중개사한테 도자와 수자가 합의를 와서 뭘 써달라는 얘기야? 다운객 써달라는 얘기야. 다운객 써달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양도가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줄여서. 뭘 줄임으로써? 양도 차익을 줄여서 뭘 적게 내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똑같은 재산가이라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면 있죠.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률이 더 큽니다. 왜? 세율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세율 측면에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뭐 할 때, 살 때 요거를 뭐 해서 업에서 이러면 양도 차익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다운계약서만 써달라고 그러냐? 아니, 뭐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업계약서 써달라는 분도 많습니다. 나는 아예 애초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야? 취득가액 자체를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누가 안 하려고 그래? 양도자는 업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지. 양도자는 무슨 뭘로 가야 되는데? 다운으로 가야 되잖아. 누구 입장에서는 양도자 입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운으로 가는데 취득자는 뭐 써달래? 업계약서. 근데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응? 1세대 1주택 뭘 받는가? 비과세를 받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는? 양도자 입장. 그러면 얘는 올리나 안 올리나 뭘 받으니까? 비과세를 받으니까 너 비과세니까 올려서 해도 넌 상관이 없잖냐. 내니까 안 내니까 안 내니까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네가 지금 나한테 이걸 업계약서 써준다면 나 네 거 사줄게.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지금?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니까 침체니까? 침체니까. 요게 이제 또 어디서 배우는가? 부동산 학계에서 경기 변동론에서 뭐 배우는 거잖아. 뭐 사국면 그래놓고 안 했어. 맨날 안 했어. 다른 거 먹은 진도를 안 나가. 안정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받으니까? 비과세 받으니까 뭘 썼다? 업계약서 썼다. 근데 나중에 뭐 했다? 적발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과세 취소. 비과세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업계약서 써달라서 만약에 당신이 걸리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것 중에서 요 차익만큼 올린 분만큼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그럼 도로 뭐 해야 돼? 내야 돼, 안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좋은 게 아니야. 네, 무조건 써달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양도차익을 줄이는 거고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을 뭐 하는 방법이다? 증가시키는 방법이 밖에 없다. 근데 취득 시점은 이미 과거지사니까 저건 건드리고 못 건드리고 못 건드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다운계약서. 이 양도가액을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이 계산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더럽게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 것 같으면 딱 자리에 앉아서 세팅해놓고 자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계산해봐야 돼. 일일이 하나하나씩 날짜 다 따져가면서 세율도 어떤 것 딸지, 장기부 특별봉제 받는지 없는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세율은 어떤 세율인지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근데 그거를 화장실 들어가는 거 붙잡아 놓고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돼? 묻어버려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 화장실 가면 양도소득세 그러면서 묻힌 사람이 한 맺힌 소리가 됩니다. 절대 비 오는 날 화장실 가지 마. 양도소득세.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이 그림이 안 떠오르면 양도소득세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책이 이제 여기에 211조 양도소득세 나왔죠. 자, 거기 의 한번 잠깐 보세요. 의 한번 내봅시다. 양도소득세란 거의 중요한 말 나와. 밑줄. 개인 밑줄.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누구? 개인. 밑줄. 당해년도. 당해년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때 당해년도라는 것은
우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우리는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몇 년 단위? 1년 단위 과세입니다. 그래서 영년주의에 따라서 무조건 달려 1월 1일부터 요이 딱 해갖고 12월 31일 1년을 기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란 놈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로소득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발생할 것이고, 임대사업자다 임대로 매달 한 번씩 발생할 것이고, 수시로 예금도 받고 배당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소득이 같이 받죠. 그러면 그 소득을 수시로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기 뭐라 써요? 당해년도. 이걸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뭐해서 합산해서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 당해년도 위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 기간세. 일정한 과세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한다. 기간세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결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몇 년 단위로 합산해라? 1년 단위로 합산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시오 이러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은 참 가장이 힘들어. 각종 이벤트, 가족 행사가 많은 달 아니야. 여기다 오빠와의 만남이 일이 겹치면 또 이제 외로워지는 거야. 선물도 해줘야지. 이놈의 선물은 뭐 100일, 200일 MBMR.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아주 별걸 다 기억해. 그 날짜를 난 정말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하냐? 오늘 오빠 만난 지 2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거 세고 있냐? 그거 셌어요? 오빠의 만남 며칠일째 셨냐고. 자, 그래서 그 오빠 무슨 오빠였어? 예, 짐승보다 못한 오빠였죠.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신고하고 봐라? 납부하라.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언제 낸다 여러분? 5월 달에 내는 거죠. 다만 나는 근로자로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뭘 냈으면? 소득세를 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용어로, 세법 용어로 급여를 받을 때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준다. 이걸 우리 뭐라고 써요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나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냈다. 그러면 나는 다음 연도 5월달 낼 필요 없이 매달 냈으니까 그 낸 거를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그 다음 연도 언제? 1월달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연말정산. 그래서 13월에 급여가 되는지 소득세 추징 들어가는지 이때 따져봐야 되는 거죠. 특히 사업자가 되신 분은 대부분 다 추징 들어갑니다. 다음 연도 5월달 신고 납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요걸 또 줄이는 방법이 있죠. 저는 매년 환급 받습니다만 저는 소득세 안 냅니다. 환급 받습니다. 왜? 소득이 없으니까. 집에서 좋아해 싫어해? 무지하게 싫어하죠. 스키야 돈 좀 벌어라. 자, 그러면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봐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소득세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거기 나왔죠? 자, 마무리할게요. 개인이 당연히 내 부동산 등의 자산, 밑줄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걸 과세 대상. 이런 과세 대상을 뭐 함으로써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에 대해서 소득이죠. 소득이 뭐다고요?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자, 과세권 잡시다. 과세권자. 자, 소득세, 양도세 과세권은 밑줄, 양도자의 주소지, 밑줄. 이게 납세지야. 납세지를 관할한 자, 동그라미 누구야? 세무서장. 처음 세무서장 나옵니다. 여태까지 뭐가 나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부터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누가 나온다? 세무서장이 나옵니다. 세무서장. 그러면 뭘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는 거냐? 거기 나왔죠. 기본적으로 뭘 내는 거예요? 뭘 양도하면 여러분? 부동산 등가. 자, 여기서 자, 어떤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라는 과세 대상 좀 살펴보죠. 자, 양도소득세를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그룹핑을 해서 첫 번째 부동산 등야, 주식 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로 부동산 등과 주식 등으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제가 구분했어요. 제가 구분한 건데 현행 소득세법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이유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뭐고 요것만 시험범위고 요거는 시험범위에서 거의 배제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별개로 끄집어내서 주식은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럼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가? 양도세 부동산에다가 초점 맞춰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부동산이나 주식은 둘 다 투자 대상이 되지만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도 이거 배우죠. 부동산과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부동산의 특징과 주식 등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죠. 얘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얘는 수익성이 강하다. 수익성이 가장해서 얘는 뭐가 있다? 위험이 크다. 얘는 위험이 적다. 소유권이 뺏길 염려는 없다. 그러나 얘는 소유권 자체를 뺏기는 거죠. 홀라당, 깡통 찼다. 그런데 구분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우리 소득세법이 이걸 구분하지 않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초점을 부동산에다 초점 맞춰라, 주식에다 초점 맞춰라. 부동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카페 예전에 세법 카페에 부동산을 취급하는 분들한테 주식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가서 부동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저는 요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주중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주말에는 이쪽으로 왔다가 하루 오전에는 여기서 있다가 오후에는 일로 갔다가 강의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를 하는데 결론 주식은 시험범위가 아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초점 맞춰라? 부동산.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실물 자산이 뭐와 역시 부동산과 둘째, 여기 잘 봐야 돼요. 부동산에 관한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권리. 그럼 얘와 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얘와 얘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 얘는 실물 자산, 얘는 무형 자산이죠. 써져 있잖아. 뭐라고? 권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는 게 뭐야? 기타. 시험은 여기서 잘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은 여러분이 이미 뭐 다 아시는 기본 개념 깔고 들어가면 되죠. 토지, 건물. 권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요. 책을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데 앞에 뭐라고 돼서
뭐라고 돼 있어? 등기된, 동그라미, 등기된.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등기된.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잡고 과세하는데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시뻘겋게 등기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가? 그럼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은 민법에서 배우셨던 무슨 물권? 용의 물권.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고?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물권과는 달리 채권인 임차권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서 뭐가 조건이다? 등기된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뭘 말하는가? 소유권이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된 때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특히 주부님들은 큰 무리가 없는데 사장님들은, 남자 사장님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는 여성분들이 거의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뚫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자기 고유 영역을 갖고 있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폐업했다고 연락 오는 분들 보면 대부분 50대, 60대 중반의 분들이 많아요. 40대도 그렇고. 주부님들은 버텨, 끝까지. 왜? 내가 안 벌어도 아저씨의 기본적인 뭐가 있으니까, 기본이 있으니까 나는 뭐야? 알파죠. 내가 이걸 덧붙이는 성격이 강한데 남자분들은 아니죠. 남자분은 그게 기본이죠. 생계죠. 그렇잖아.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이 돈을 못 버잖아. 남자는 못 해. 근데 주부님들은 많이 버티죠. 그랬을 때 남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쪽이 하나의 또 방편이 되죠. 아주 거칩니다. 특히 이쪽은. 재개발 지역은 아주 거칩니다. 재개발에서 성공하려면 팔뚝에다가 막 써놔야 돼. 팔뚝에다가 막 착하게 살자. 이쪽 팔에는 뭐 한 번 찍어 놓으면 끝까지 찍는다. 그래놓고 지렁이도 막 그려놓고 고양이도 그려놓고 막 그래야 아주 거칩니다. 이 바닥이. 진짜 여러분. 제가 안양에 뭐 하시는 여성 공인중개사분이 계시대. 이분이 이거예요. 재개발 지역에서. 그분 만나면요. 입담이 걸쭉합니다. 웬만한 아저씨도 말상대 안 됩니다. 아주 걸쭉하게 나옵니다. 교수님. 아주 그분은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쪽 지역에 그분들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걸쭉하게 하고 겁도 없어 이 아주머니는 진짜. 요거 잘 보셨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뭐 했어? 당첨됐죠? 근데 그걸 내가 입주까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중도 매각하는 거죠. 입주권은 뭐야,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소위 말하는 뭐야? 딱지. 그걸 내가 조합원으로 취득해서 보여다가 뭐 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내가 돈 주고 산 입주권을 당시 중간에 뭐 할 수도 있어? 양도할 수도 있죠.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뭘 가져야겠다? 양도세. 그럼 여기서 이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뭘까요, 여러분?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죠. 실무 용어로 뭐라고 그래? 피.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피해가. 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죠. 특히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등에는 무슨 주택 상한 채권, 토지 상한 채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있죠. 자, 요런 거 말고 양도세 과세 대상 기타 자산은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결론,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2가지입니다. 뭐를 빼면 돼요, 여러분? 거기 뭐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빼라고 그랬잖아. 어디서 빼라고?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타 자산에서 여러분 1번과 2번만 묶으시면 돼요. 1번과 2번만 묶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권. 이때 영어권 동그라미 시뻘겋게. 여러분 영어권 실무에서 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권리금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 근데 중요한 말은 그 앞에 있어. 밑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이게 대전제 조건이야. 영어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 요 문구가 있는 영어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요 문구가 없는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나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회원권을 양도했다. 저 강남 그 단국대 한남대교 건너기 전에 거기 가면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거래가 되니까 회원권이 주시장처럼 거래소가 형성되었고 전국의 모든 회원권에 대한 시세가 쭉 나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무슨 골프장에 18월달에 개인 법인 회원권은 얼마, 법인 회원권은 얼마. 그래서 뭐하면 회원권을 뭐하면 사고 팔 때에 뭐가 발생하면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3번 4번 적으세요. X. 주식 등 X. 그러나 주식시장이 지금 요즘 이것 때문에 민감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간다? 양도의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